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마 열릴 것 같고요. 정진석 실장이 일단 배석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이 차담이라고 그러죠. 네, 차담. 차담이 이루어지는데, 뭐 정진석 실장의 배석을 놓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보통 경기를 하게 되면 뭐 심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 만남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고, 정진석 실장은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래서 보면 기록관 뭐 역할이라든지 또 그 뭐 어떤 그분이 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감독님 어제 제가 그 보내드렸던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대표 거기다 이철이 당시 정무수석 그렇게 세 명이 앉아 있는 사진 그거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이게 이제 내일 있을 거기에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제 생각 같았으면 저 포맷이에요. 기억나시죠, 현정님? 저때가 지금 중간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예. 이쪽이 이제 동급의 어떤 그러니까 자리네요. 저렇게 되면 저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위에 있고 그 이재명 대표와 이철이 정무수석이 동렬에 있는 거죠. 네네. 저 포맷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 좀 못하고 사선으로 봐야 돼요. 네네. 예,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옛날에 시진핑이 우리 이해찬 갔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 포맷입니다. 예, 그 대통령 정권 특명 그 대사로 갔는데 특사로 갔는데 바로 저런 식으로 상석에 앉고 시진핑은 이해찬 그때 특사를 저런 식으로 앉혔어요. 네. 그 이제 근데 이재명 대표 맞은편에 이철이 당시 정무수석에 앉아 있는데 뭘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뭐 기록관 비슷하게.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철이 당시 정무수석이 저 때 뭐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거나 한 그런 뭐 기억은 없죠. 네, 좀 그러니까 마스크도 그때, 쓰고 있네요, 보니까. 예, 마스크도 쓰고 있고 음. 그 두 분은 마스크를 안 썼는데 네. 이철이 정무수석만 마스크를 썼다라는 거는 뭐 얘기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의사 표현일 네. 수도 있고요. 네네. 나름대로 뭐 저런 식으로 자리 그 배치를 만든 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 측을 배려해서 마스크도 쓰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네. 현정님이 볼 때는 내일 그 라운드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직사각형 직사각형 무슨 테이블 또는 뭐 저런 식의 포맷이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그 참고를 하시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이제 만났을 때, 네.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라운드 테이블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정진석 저 필장이 배석을 했었고, 그때는 대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처음 자리를 가진 자리인데, 네. 그거와 비슷한 그 포맷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이제 원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이제 동등하다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보통 원탁. 그래서 이제 서구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뭐 옛날에 원탁의 기사단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렇죠. 서로 어떤 동등한 자격에서 서로 프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저런 자리는 상석에 이제 대통령과 아니면 옛날 임금이라든지 네. 있으면 신하가 이제 아련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화라는 게요. 이게 고개 돌리면 조금 이게 말하기가 좀 그렇죠.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어색해요. 네. 그러니까 네. 저거는 그 좌의정 우의정이 왜 나왔어요? 네네. 임금님이 딱 앉아 있는데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네.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내일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원탁으로 해서 이제 정진석 실장은 이제 아까 이철이 전 정무수석의 역할 같은, 왜냐하면 이게 독대라는 게 참 아주 묘한 겁니다. 옛날 조선 시대에도 제가 알기로 독대가 한 몇 번밖에 없었어요. 가장 유명한 게 기해 독대라고 그래서 네. 당시에 효종과 우암 송시열이 만나서 이제 북벌 문제에 대한 이제 이 독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독대 이후에 뭐 엄청난 당쟁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송시열도 뭐 그렇게 해서 사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독대의 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독대를 하고 나면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관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 김중건 전 비서실장이 DJ가 들어왔을 때 그때 독대의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뭐 국정원장 이런 사람 오면 외교안보 수석이 배석하고, 당 대표로 있는 사람이 오면 정무수석이 배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주 포맷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전에 그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이게 대통령하고 만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떠들고 자랑하고 막 이런 그렇죠. 사례가 많아서 예. 서로 야 대통령 내가 만났는데 대통령 음. 이런 생각이야. 내가 독대해서 네 그래요? 근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포맷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독대를 방지를 해왔거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독대를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주로 독대를 좀 많이 아, 했고 독도 많이 했죠. 박근혜 대통령 아예 만나신 적이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참 황당하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당시 그 모 수석 같은 경우는 자기 재임 중에 대통령을 단독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아, 참.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독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실에 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요, 저는 내일 이제 딱 봤을 때, 시작했을 때, 아마 그거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마 카메라가 들어올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 다 언론에도 공개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사각 테이블인지 저런 식의 포맷인지 지금 방금 전에 네. 아니면 원탁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 4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저게 뭐 차담으로만 끝나면 6시쯤 끝날 거예요. 네, 네. 차담으로만 하면요. 근데 만약에 잘 되면은 뭔가 거기서 뭐 만찬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네. 여지는 있는데 만약에 내일 한동훈 대표가 저기 회담하러 들어가서 좀 6시 됐는데도 안 나온다. 그럼 뭔가 뭐 만찬까지 이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하나 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실이 이 당정 간의 어떤 만남이나 이런 행사를 기자들을 취재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봐요. 지난번에 만찬 모임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갔을 때 모임도 그렇고 네. 기자들을 취재를 못 하겠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기자라는 거는 중요한 이런 소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무슨 만남을 하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뭐 무슨 표정이었는지 이런 것들 기자들이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모임 다 전부 다 대변인이 들어가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찍어서 전달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언론의 어떤 아무리 그렇지만 모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중요한 모임에 기자들이 제3자 언론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원래 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문 기자, 방송 기자 딱 한 명씩 들어가요. 그 풀단. 네, 풀단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내일의 이 면담 자리에는 기자들이 배석을 들어가서 네. 오프닝은 봐야 된다. 오프닝은. 그래야 표정이 어떤지 네. 그걸 국민들한테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나중에 찍고 나서 그냥 대변인한테 대변인이 그 사람은 그쪽 입장에서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는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관련된 의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용산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아마 용산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불법을 저지른 건 없지 않느냐. 네. 아니 지금 다 나온 거 다 무혐의 됐지 않냐. 근데 지금 뭐 활동도 지난번에 선거도 뭐 대통령 혼자서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럼 뭐 불법도 없는데 굳이 국민들의 사과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정치의 세계와 사법의 세계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건데 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요. 그때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 아들 그 김현철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때 뭐 한보 사태에 뭐 김현철 씨가 연루돼 있다 어쩌다 시중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그런 식의 국민적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다. 네. 바로 그게 정치와 사법의 다른 점입니다. 네. 그 유죄냐 무죄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는 사법의 세계에서는 그거 하나로 다 돼요.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업이 말이죠. 그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이 자기도 가담한 병역 특혜를 받아갖고 면제를 받았다. 이런 어떤 그 한국의 특수계급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폭로를 막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에게 그때 뭐 한 3점 몇 %인가 줬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게 다 허위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허위라는 게 드러나서 김대업이 이제 깜빵 갔다 왔어요. 네. 예.
그런데 그럼 대선 결과가 바뀌어요? 사법적으로는 김대엽이 나중에 깜빡 갈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갖고 정말 그게 없었으면 승패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정도의 그 당시에 대선의 최대 그 네거티브 이슈 중에서는 최대 이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법적으로 걔가 불법 저질렀으니까 그 전에 한 뭐 정치적인 결과가 어떻게 교정이 됩니까? 안 되죠. 자, 두 번째. 아니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야 되냐? 아니 뭐 그러고 나는 쇼를 안 한다. 네. 쇼하는 거 싫어한다. 예. 국민이 원한다고 다 할 필요는 있느냐? 예. 자, 이렇게 물어본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했던 발언들하고 또 이제 좀 모순되는 건데 네. 작년 10월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국민은 항상 옳다. 옳다. 국민은 항상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정치를 한다라고 본인이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총선 끝나고 네.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어떤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검찰총장과 검찰과 그다음에 법원에서 하면 되는 문제고요. 대통령은 훨씬 위에 있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모든 게 어떤 법으로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그걸 선택을 해서 뽑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결국은 권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권력을 대통령이 운용을 하는 것이지. 그럼요. 그 권력을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테타나 이런 걸 한 권력 자체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바로 그 논리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다. 헌법 정신이거든 그거는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면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고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불편해하고 잘못됐다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예. 자, 그러면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에 대한 그는 또 모순되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육성으로. 그렇죠. 자, 본인은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아내의 역할에만 그치겠다라고 예. 본인이 국민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국민 약속을 그러면 했죠. 그 이후에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될 것인지 왜 어기면 왜 어기는지 왜 한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지금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그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은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저 2조 세력의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탄핵 이것만큼은 저지해 내야 되겠다. 헌정 중단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런 것들도 확실한 대우를 가지고 딱 강건하게 그거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법은요.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냐 불기소냐 그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로 갈리지만 정치 세계에서는요. 여론과 표로 갈리는 거 아닙니까? 여론과 표로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여사에 대해서 물론 억울하신 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내가 왜 그렇게 악마화가 됐는지, 내가 그렇게 뭐 죽도록 죽을 만큼 뭐 잘못을 저질렀는지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고 뭐 하니까 그걸 한번 좀 이렇게 국민들의 그런 걱정, 염려,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을요 한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추스려 줘야 됩니다. 살풀이를 한번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그래요. 맞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 그래도 대통령께서 참 우리 마음 좀 이해해 주시고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기 하시려고 하네. 이런 그 일종의 살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한번 있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 다음 달 11월 10일이면 대통령 정확히 5년 임기의 반환점입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열흘 후에 위중교사 판결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15일과 25일에 사법적으로는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지만 이재명에게 억억 소리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거를 맞이하는가에 따라서요. 굉장히 저는 결과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아마 선거 치러 보셔 알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중도 국민들이라든지 또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의 마음을 얻어야지만이 사실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뼈저리게 그걸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역대 이제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을 보면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도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와의 만남. 그런 상당히 좀 성공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당시에 한 50분 정도 만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천 문제, 근데 그 다음에 바로 19대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도 있고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만남에서 실제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의 어떤 공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줬던 맞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9대 총선이 박근혜 당시 대표가 열심히 뛰어서 그때 152석인가요? 좀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꽤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현정님은요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하시지만요 저는 그게 배 아프죠. 제 인생이 네.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참.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 이제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에게 네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희들 같은 놈들 친이로 이제 학살했었죠. 몰려고 다 도륙이 된 거죠.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니 소금을 그래도 뿌렸어. 크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뭐 속된 말로 자기 새끼들 뭐 챙겨주지도 못하고 뭐 하지만 그런 어떤 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또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네네. 봅니다. 네. 참 역시 대인이십니다. 이것도 뭐 참 그때 그래도 이게 그 투톱 간에 그나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로 바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바로 이제 2015년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와의 20분 회동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회동 이후에 굉장히 아마 이제 갈라지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세종시 문제가 있었고 네. 세종시 문제 관련해서 이제 뭔가 수정안을 당시 김무성 대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세종시 이대로 지금 행정구역 옮겨가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과학 중심의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다. 주장을 했다가 결국 이제 지금 그 해배담에서 뭔 소리냐 지금 택도험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여권이 완전히 이제 뭐 어려움에 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이번에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이번 만남이 과연 이제 어떤 결과를 내냐에 따라서 향후 이 여권의 어떤 향배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미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님 만나뵈면 어떤 말씀을 진언을 할 것인가 이미 다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뭐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뭐 이미 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보궐선거 그 다음날 목요일이었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 얘기도 했고요. 네. 세 가지 요구사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특별히 다시 뭐 내일 뭐 대통령 만나서 새롭게 얘기할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 그렇게 뭐 별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얘기.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이 전국에 이게 조금 이제 순풍을 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막 뭐 혼미한 그 전국으로 다시 돌아갈지 그 좀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어쨌건 지금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어떤 답을 내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좀 만나서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뭐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이 두 사람과의 관계 또 대통령 좀 내부 문제 이걸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봐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 사적인 만남을 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자기 이 정체성과 주장이 강한 분이세요. 그리고 어떤 시중의 여론이나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온 걸 보면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여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성과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 대표가 저는 주장을 해요. 왜냐, 한 대표가 만약에 이 만남을 그냥 조용히 만나서 해결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럼 그날부터 한 대표의 어떤 그 존재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역대 그 몇 가지 이제 그 대통령과 현역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또 차기 주자 간의 몇 가지 케이스를 얘기해 줬는데 저는 이명박 박근혜 그 사례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과거에 보면 노태우 김영삼 그 관계 그때 보면 그 김영삼 그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인가요?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을 가버렸죠. 거제인가 부산 아버지 그쪽에 갖고 집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며칠 동안 당무 거부하고 그때가 이제 내각제 그 각서 파동이 있었죠. 각서 파동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그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백지화됐잖아요. 내각제. 백지화되고 관철이 됐죠. 관철이 된 거죠. YS의 요구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보니까 노무현 정동영 이때 보니까요 살벌했더라고요. 아우 살벌했어요. 살벌했더라고요. 그때 뭐 정말 뭐 거의 뭐 대통령한테 나가라는 뭐 저 주장도 나왔으니까요. 뭐 대놓고 탈당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험악했죠. 그러니까 과거를 들여다보면 지금 문제는 또 크게 별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좀 옛날 거는 잊으셔서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옛날 것도 취재를 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을 보면 막 지금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옛날 거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때는 뭐 대놓고 그냥 뭐 가고 그냥 뭐 아주 정말 요동을 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